아테네의 길을 묻다. 번영의 길로 갈 것인가? 왕국의 길로 갈 것인가? 오늘은 그 22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의 혼란, 피로 쓰인 드라콘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테네의 시조였던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루스에 얽힌 이런 이야기들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적으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었죠. 거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도전과 모험 정신이죠. 그리고 용기입니다. 또 하나는 민화의 그 궁전까지 가서 살신성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희생제물이 한 사람으로서 간 것이니까요. 그런 솔선수범을 보였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테세우스가 아리아드네 공주를 데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나쁜 평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별력을 발휘했던 것이고 또 자기 절제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교훈으로서 테세우스의 세 가지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스파르타의 경우에는 정복을 통해서 그야말로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끝에 태어난 난산이었다면 아테네는 그 순산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나 순산을 했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그냥 자라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교훈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제 키일론이라는 사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키일론이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아마 어느 종목이라고는 나오지 않는데 아마 전차 경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 전차 경주에서 이제 우승을 하니까 요거를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메가라의 참주 테아게네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사위가 되는 거죠. 그 당시에는 메가라는 아테네보다도 더 잘 나가는 배후에 이제 그 코린트하고 그 당시 이제 코린트는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가장 먼저 발전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는 가장 강한 나라였거든요. 코린트하고 스파르타가 이 메가라의 형님뻘입니다. 같은 이제 도리아인의 후손들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장인으로부터 이제 병력을 지원받아 가지고 그 병력을 이끌고 아테네로 와 가지고 쿠데타를 시도합니다. 키일론은 이 쿠데타를 시도하면서 아마 이런 장면을 연상했을 것 같아요. 요건 올림픽 우승자를 칭송하는 시인 핀다르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당시 올림픽에 우승한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누렸어요. 뭐 그냥 영웅 취급을 하는 거죠. 온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치고 뭐 이제 그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이제 아테네로 딱 가면은 사람들이 막 맞아들여서 그냥 당신이 이 나라를 좀 맡아달라고 막 이렇게 할 줄로 뭐 착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 참주가 막 이제 확산되어 가고 있었거든요. 여기 바로 이제 시키온에 이제 참주가 등장을 했고 좀 있다가 이제 코린티에서 참주가 또 등장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메가라에 여기에서도 참주가 등장하고 여기 이제 사위가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길론이 그 다음번은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아테네로 가기만 하면 내가 이제 참주가 되는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와서 막 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데 막상 아테네로 와 보니까 전혀 상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거 메가클레스라는 사람하고 이제 9명의 아르콘이 있었거든요. 집정관이라고 해서 귀족회의는 이제 의사결정기구고 이제 아르콘은 요 집행하는 거를 담당하는 이제 9명의 아르콘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친 데다가 또 여기 시민들이 전부 합세를 해가지고 적극 저지하고 나선 거예요. 전혀 뜻밖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키일론 일당은 저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는 아테나 신전으로 피신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도라는 제도가 있었죠.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함부로 잡아오거나 뭐 이렇게 죽이거나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신의 노여움을 산다고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렇게 피신을 하니까 아테네 시민들이 이걸 둘러싸고 이렇게 딱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이런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살라미스 섬을 놓고 아테네하고 메가라하고 뭐 100년 가까이 서로가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중에 메가라의 군대를 끌고 왔으니 아테네 시민들이 이걸 반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킬론의 하나의 실수인 것 같고요. 너무 이제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리스 사람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물론 나중에 뭐 참주도 등장하고 그렇게 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강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참주가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강력한 저지에 나섰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요 메가클래스가 신전으로 몸을 피한 킬론 일당을 모조리 잡아다가 전부 죽여버립니다. 이건 명백한 이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메가클래스도 이제 신성 모독의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전부 이제 애국으로 추방이 돼 버립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는데 이제 이거를 두고 메가클래스가 속한 것이 이제 알크메이온 가문이거든요. 요 알크메이온 가문이라는 말은 아주 자주 등장을 하니까 요거는 좀 어렵더라도 요건 이름을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알크메이온 가문 이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아테네 그리스 역사상 계속 이게 이제 구설이 따라다니게 됩니다. 네,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요거를 놓고 프루타크가 써놓은 얘기는 좀 달라요. 뭐냐면 프루타크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게 신전으로 이제 킬론 일당이 이제 피해서 거기를 이제 몸을 숨겼는데 그때 이제 메가클리스가 가가지고 너희들 목숨은 살려줄 테니까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신전에서 나오는데 그 신전의 신상들을 이렇게 뜯어내가지고 그걸 자기들 사람들 몸에다 묶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묶고서 내려오는데 그 묶은 끈이 다 저절로 풀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끈이 저절로 풀려진 거는 이거 이 사람들 다 죽여도 된다는 신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걸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메가클레스와 그 일파들이 킬론 일당을 죽인 것은 그건 신의 뜻에 따른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성모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써놨는데 글쎄 어느 얘기가 맞는지 우리가 뭐 알 수 없죠. 뭐 2600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가 그 자세한 내막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데 2016년에 이런 게 하나 발견이 돼요. 바로 이제 아크로폴리스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유골이 한 80여 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특히 이제 요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손이 다 이렇게 위로 손을 올린 채 손을 합치고 있는 데다 이걸 분석을 해 보니까 세류든 수갑을 차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수갑을 찬 채로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것이냐 분석을 해 보니까 기원전 650년 그때쯤 즉 킬론이 구테타를 이겼던 그 시점하고 막 거의 뭐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손을 이렇게 뒤로 묶인 채 죽었다는 것은 이게 그 프루타크의 얘기가 맞지 않는구나. 아, 이건 틀린 얘기다. 그러니까 메가클레스가 신성모독을 범한 것은 맞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아직 물론 최종 연구 보고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건 뭐 연구 보고서가 나오겠죠. 그러나 막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그냥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신성모독을 이제 메가클레스가 범한 것이 맞다. 근데 이제 프루타크 영웅전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주 접하게 됩니다만 그 사람은 이렇게 이제 얘기거리를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가 영웅으로 구려내고 싶은 사람은 아주 칭송을 하고 또 이제 좀 악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아주 이제 깎아내리고 이제 이런 글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참고를 하면 될 일입니다만 아무튼 그냥 구현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되니까 구테타를 일으켰던 킬론 일당도 몰락을 하게 되고 또 메가클레스 집안은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그래서 이제 국외로 전부 추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아테네의 힘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구테타 주도 세력, 그걸 제압한 세력 모두가 이제 쫓겨나고 죽고 그러니까 또 이제 무진서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가 보여졌다고 그래요. 서로가 뭐 죽고 죽이는 싸움이 막 이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혼란 상태가 이제 아테네에 또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야 이걸 어떻게 그대로 둘 수 없지 않느냐. 누군가 이걸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한번 물색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내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드라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입법자라고도 이렇게 평가가 되는 사람입니다만 그래서 이제 드라콘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한 3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 소위 성문법 그동안에는 문자로 적어놓은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원님 재판되는 것이죠. 재판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런 상태였는데 최초로 이제 드라콘이 성문법을 만들어서 도입을 하고 또 공정한 재판 제도를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이제 사라져서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잘 이제 남아있지 않은데 이 살인법이라는 건 남아있어요. 이 살인법을 통해서 이제 피의 복수를 방지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서로가 개인적인 복수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무슨 피해를 당하면 그걸 반드시 복수하고 그 상대편이 다시 복수를 하고 이제 복수가 복수를 불러오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이제 고대 세계인데 뭐 세계 어느 나라 다 그런 상태였는데 뭐 이 아테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살인법이라는 걸 해서 국가가 나서서 이제 대신 처벌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살인법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런 좀 비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뭐 다 지워져서 뭐 남아있는 글자가 몇 자 안 되는데도 이 고고학자들이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또 여러 가지 재판 기록 이런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살인법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밝혀냈는데 참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고의 살인과 과실치사를 구분했어요. 또 그리고 정당 방위를 인정해 줬어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보장을 해줬어요. 이것은 뭐 현대의 형법제도와 비교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런 법체계를 만들었던 것이죠. 드라콘이라는 사람이 완전 훌륭한 일을 해놨다고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그동안에는 죄를 짓거나 하는 이런 일이 생기면 개인적으로 그걸 해결을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서로가 복수에 복수를 이어서 사회는 혼란해지고 정의는 세워지질 않는 거죠. 힘센 사람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국가가 나서서 대신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대신 그걸 처벌해 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국가가 정의를 담보해 주는 거죠. 이것이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기도 하고 이런 제도를 이제 이 드라콘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냈는데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뭐 말할 수 없이 야박해요. 그래서 그가 만든 법은 피로 쓰였다. 드라콘이라는 사람은 피로 법을 쓴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거든요. 물론 그렇게 혹평을 내리는 또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가 충분히 있죠. 이제 그가 도입했다는 법의 내용이 너무 가혹했다고 그래요.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해지는 기록을 보면 양배추 한 통을 훔쳤다고 그 사람을 사형시켰다는 기록도 있고요. 신전에서 잠을 잤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술을 먹고 성벽에다가 구토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물구나무 서기 하는 벌을 받는데요. 이건 뭐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물구나무 서기를 얼마 동안 시키느냐? 1시간, 2시간? 아니면 하루 이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너무나 엄격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데마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 법은 당초 잉크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피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데마데스라는 사람은 선동가거든요. 이 선동가가 이 말 한마디를 해놓으니까 그 위에는 다 이 말이 그냥 통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콘은 피로 법 썼다. 드라콘이 만든 드라콘법이라는 것은 피로 쓰여진 법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용어로 그냥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드라콘법이 가지는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겁니다. 바로 이제 돈을 빌릴 때 신체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 걸 인정했어요. 요즘에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돈 빌리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봐야 될 텐데 이것이 이제 두고두고 이제 아테네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들기는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게 드라콘에 대한 이런 혹평이 이게 정당한 것인지 좀 궁금해서 여러 가지 자료나 문헌을 보니까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주변 나라들인데 바로 밑에 아이기나라는 나라 있는데 이 드라콘이 이제 아테네에서 쫓겨나가지고 일리 이제 망명을 가가지고 여기서 죽었다라는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 드라콘이 만든 법이 워낙 평가가 좋아가지고 이 아이기나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와서도 좀 그 법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기나에서 초청을 받아서 갔다.
그런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망명설, 하나는 초청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아이기나 사람들이 이 드라콘의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극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꽃다발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망토를 벗어서 집어 던지고 그러는 바람에 거기서 이 사람이 질식해서 죽었다. 좀 믿기지 않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 맞는지 우리가 참 알기는 어렵죠. 뭐 2600년 전에 어떤 말이 맞는지 그걸 구별하기는 뭐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바로 이 망명설이 쓰여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루타크가 써놓은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얘기를 잘 지어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수다 백과사전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비잔틴에서 출판된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심정적으로 이야기를 잘 지어내는 프루타쿠 이야기보다는 적어도 그래도 백과사전인데 백과사전에 있는 얘기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초청설이 이제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만한 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참고해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요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시 기절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위대했던 입법자 드라콘과 소울론 덕분에 그들의 명판이 콩수프 접시를 덮이는구나. 이런 시 구절이 나오는데 요 크라티노스라는 시인입니다. 여기에 입법자 드라콘하고 소울론을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소울론하고 그 동급으로 놨잖아요. 그 두 사람 덕분에 콩수프 접시를 덮인다. 콩수프 접시라고 하면 우리 요즘 우리말로 하면 쌀밥에 고깃국, 좀 풍요롭게 사는 그런 걸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드라콘하고 솔론 덕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풍요롭게 산다. 두 사람이 법을 잘 만들고 아테네를 건국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시로 써놨거든요. 근데 아까 그 피로 쓴 법이라는 얘기는 일종의 데마데스라는 선동가가 한 얘기고 요 얘기는 시인이 써놓은 얘기거든요. 저는 선동가의 얘기보다는 이제 시인의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드라콘이 뭐 모든 것을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그냥 피로 법을 썼다고 그래서 그냥 매도당할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훌륭한 업적도 많이 쌓은 것이다.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이제 저희 생각이고요. 특히 이제 드라콘 시대의 그 통치 구조를 보면 이제 귀족회의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귀족들이 모아서 이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여기서 뽑은 이제 9명의 아르콘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이 집행을 담당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사시에는 이제 장군을 뽑아서 이제 전쟁도 하고 또 기병대장도 뽑고 재무관이라고 뽑아서 나라 살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드라콘이 한 가지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400인 위원회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민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들 400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자문기관 역할을 하도록 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가 의견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 큰 역할은 아니었으면 나중에 여기 아테네가 민주주의로 발전해 나가는데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를 또 드라콘이 했다는 것은 아주 위대한 업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드라콘도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아울러 이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만 오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교훈으로 얻어야 될 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테네에 혼란이 일어나게 된 거는 킬론이라는 사람이 올림픽에 우승을 한 다음에 너무 자신감에 넘쳐서 너무 경솔하게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실패한 데서 비롯되었고요. 이거를 또 진압하는 과정에서 메가클레스가 신성모독을 범하는 바람에 또 다른 혼란이 따르게 되고 그 혼란을 수습하려고 드라콘이라는 사람을 또 내세웠는데 또 법을 너무 엄격하게 만들고 또 신체 담보를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후에 또 아테네가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게 되었다는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점이 있잖아요. 올림픽 우승이 대단한 일이거든요. 또 쿠데타를 진압하는 일, 누가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초의 성문법을 만들고 살인법이라는 뭐 현대 형법 체계에 비교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그런 법제도를 정비해서 그야말로 뭐 국가가 어떤 사회적 정의를 담보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하고 또 400인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민주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도 하도록 하고 얼마나 훌륭한 일을 많이 한 것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 이렇게 훌륭한 자질과 능력, 체주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사람 다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혼란을 야기한 것은 이 사람들 세 사람 다 공통적으로 절제가 모자랐거든요. 그 절제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으로 생각해야 돼요. 능력도 중요하지만 뭐 지도자는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자가 훌륭하게 나라를 이끌려고 그러면 아울러서 절제도 있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될 텐데요. 앞으로 아테네의 역사 내내 이제 이것이 하나의 화두로 떠오르게 되고 우리는 거기서도 항상 그 교훈을 얻게 될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바로 공과 과를 구분 없이 매도하는 것은 안 된다. 드라콘이라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다. 이 사람은 훌륭한 공도 있고 과도 있다. 그러니까 공과 과를 구분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것 때문인지 미국 연방 대법원에 가면 그 출입문 위에다가 이렇게 부조로 새긴 드라코니 곽상을 붙여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코닌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그 법 체계를 새로 만들고 공정한 사법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한 사람 아닙니까? 이런 훌륭한 공적을 평가해서 미 연방 대법원의 도서관 그 출입문 위에다가 이런 조각을 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항상 공과 과를 꼭 구분해서 평가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주장에 의해서 한 사람을 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두 가지 교훈, 즉 지도자라는 것은 능력도 중요하고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절제하는 그런 능력도 아울러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인물을 평가할 때는 공과 과를 구분해서 공도 공은 공대로 평가하고 과는 과대로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균형 잡힌 우리 사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3번째 시간으로 아테네 건국의 아버지였던 솔론에 대해서 한 3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테네에 어떻게 혼란이 발생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솔론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